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셔야 되고 2023년도에 꼭 합격하셔야죠. 이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가끔 저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법적인 지식을 많이 알게 돼서 좋습니다. 그런 마인드도 좋은데 또 결과가 있어야죠. 그죠? 꼭 합격하셔야 돼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종류가 나와요. 자, 또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는 뭐라 하냐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고, 요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준법률행위. 그럼 의사표시가 있기만 하면 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2개 있어도 법률행위는 거죠.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해요. 의사표시가 2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해요. 이게 뭔 소리냐, 그죠? 뭔 소리냐.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 을에게요, 의사를 표시했어요. 하나죠? 요것만으로 성립한다면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갑에게 또다시 의사를 표시해야 성립된다면 2개죠? 요게 있어야 성립한다면 이게 뭐예요? 계약인 거죠. 근데 우리가 요 2번째 의사표시가 뭐였냐면은 승낙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의사표시가 하나라는 말은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또 2번째, 요 2번째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성립한다는 말은, 계약은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재 볼까요? 자, 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1. 단독행위.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방행위라고 있죠, 그죠? 일방행위란 말은 뭐예요?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동그라미 1번. 단독행위란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의사표시만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다. 단독행위는 행위자 한 사람이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뭐라고 그래요? 일방행위라고도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얘기예요. 아주 가끔 단독행위냐 계약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주는 아니야. 근데 참 묘하게도 문제를 설계할 때 뭔가를 외워서 풀면은 틀리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나오면 백지 상태에서 5개 지문 중에서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거, 상대방으로부터. 그건 뭐예요? 계약. 승낙은 얻을 필요가 없는 거, 이게 뭐예요? 단독행위.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 5개 지문 중에서 뭐예요? 승낙받지 않고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고, 다음 중 계약인 것을 물어보면 뭔가 암기한 것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5개 지문 중에서 뭐죠? 승낙을 얻어야만 하는 걸 찾으면 의외로 답이 뭐예요? 쉽게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해요.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지가 좋다 그래서 하는 거니까. 따라서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계약 자유 원칙이죠. 근데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해요. 왜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낙받지 않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라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당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하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또 계약은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어요.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이에 반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왜요?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럼 교재, 자 보시면 줄쳐져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계약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민법, 기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나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한다. 3 밑에 단독행위는 뭘 붙이면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법리니까. 이해되시죠? 이제 그죠? 근데 이제 우측에 오시면 기억해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나오고 니은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와요. 그죠? 한번 보자고. 단독행위가 둘로 나뉘어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가 기초 강의니까 이 앞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기본 강의, 심화 강의 할 때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요,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승낙을 받을 필요 없죠. 그럼 소유권을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네. 근데 특징은 그냥 싫으면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친구한테 돈 500만 원 빌려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채권을 포기하려고 해요. 물론 그 친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단독행위, 채권의 포기가. 근데 문제는 제가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먼 산 보고 친구야 돈 갚지 말라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채권이 없어지진 않아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친구한테 가서 야, 인마 힘드냐? 돈 갚지 마. 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둘 다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데 상대방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이에요. 승낙은 받을 필요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그래서 규정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될 필요가 없는 것. 이게 뭐예요? 도달될 필요가 없는 것. 이게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이에요.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는 해야 된다. 그 의사표시가 도달은 돼야 된다. 이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이. 구별되시죠? 규제 보시면 상대방 있는 단독이 뭐라고 했어요? 의사표시가 특정인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상대방 없는 단독이 의사표시를 특정인에 대해 할 필요가 없고 도달할 필요가 없는 법리. 다시 말하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 우리가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이.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이게 뭐죠? 상대방 있는 단독이에요. 여기서 이제 얘들이 나오는데 교재 나오는 얘들은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알게 되시는데 여기서 좀 기억해 두자고요. 제가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할 때 누구한테 승낙받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가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채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죠? 또 아니면 또 될까요? 제가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세권을 포기하고 싶어요. 물론 집주인한테 승낙은 받을 필요 없지만 집주인에게 나 전세권
포기한다라고 얘기는 해야 되니까 전세권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죠?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저당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 채무자한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나 저당권 포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여기서 수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다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바뀌었죠? 그죠?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 소유권, 점유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규제 안 넣는데, 수험적으로는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싹 뭐라고요? 상대방 있는 단독이. 자, 그러면 질문 들어볼까요? 제가 공유 지분이 있어요. 공유 지분을 포기할 때 동의나 승낙받을 필요는 없죠. 동의하시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이 있는데 갑과 을가병 세 사람이 공유고 지분이 각 3분의 1씩이에요. 근데 을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면 을의 지분이 갑과 병에게 흡수가 되거든요. 그죠? 이때 을이 공유 지분을 포기할 때 갑이나 병한테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갑이나 병에게 포기한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유 지분의 포기는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이. 여기 올해 시험 문제였어. 이게. 무슨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얘들을 깨알같이 외운다고 해결되진 않아. 뭐 나중에 뭐 또 따로 정리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뭐예요? 큰 틀에서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공유 지분을 포기할 때 승낙받을 필요는 없지만 다른 공유자에게 나 있잖아 이번에 나 공유 지분 포기할 거거든 라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공유 지분의 포기는 뭐가 돼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수험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고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는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 구별 실익 큰 의미는 없고 그 다음에 특수한 법리는 설명드렸죠.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뭐가 나와요? 계약이 나와. 계약 1번 보시면 이렇게 나죠. 계약이란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치가 뭐예요?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인데 우리 수험적으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박스가 나와 있어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얘는 안 할 거고 뭐 할 거예요? 계약을 할 거예요. 계약. 자, 이것도 우리가 기초 강의니까 하는 거예요. 기초 강의니까 용어 정리 차원에서 한번 쭉 설명드릴게요. 계약의 종류. 우리 민법은요, 15개의 계약을 규정하고 있고요. 15개 민법에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유형화 해볼게요, 계약을. 자,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매매, 교환, 증여죠. 자, 우리 기초니까 그냥 매매는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 교환은 뭐예요? 주고 받는 거, 그죠? 증여는 뭐예요? 꽁꼬로 받는 거.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대차입니다. 자, 용어 정리입니다. 자, 대차라는 말은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이에요. 대차가 뭐라고요? 빌려주고 빌리는 계약.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할 거예요. 빌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차주라고 할 거예요. 대주는 뭐예요? 빌려주는 사람. 차주는 뭐예요? 빌리는 사람이에요. 자, 빌려주고 빌리는 이 대차 계약이 세 가지입니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예요. 자, 소비대차는 빌려가지고 소비하고 돌려줄 때는 다른 물건으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러면 소비대차 하면 뭐가 떠올리셔야 돼요? 돈 빌리는 계약. 금전 소비대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300만 원 빌렸어요. 쓰고 다른 돈으로 갚는 거죠. 빌린 그 돈으로 갚는 거 아니잖아. 빌린 그 돈으로 갚으려면 뭐를 빌렸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소비대차 하면 뭐가요? 돈 빌리는 계약. 이 떠올리시면 돼요. 금전 소비대차. 물론 돈 빌릴 때 이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무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용대차.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빌린 그 물건을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차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그 물건 그대로 반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그러면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어요. 무상이면 사용대차, 유상이면 임대차.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예입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부동산 사무실 오픈할 건데 좀 빌립시다. 그러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꽁꼬로 사무실을 빌렸어요. 그럼 무슨 계약이에요? 사용대차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개업식 하는 날 오셔가지고 돼지머리에다가 돼지코에다 10,000원짜리 꼽으시고 절한 다음에 50,000원 꼽나요? 절한 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러시는 거죠. 야, 아저씨가 아무리 부자지가이지만 제가 줄 건 줘야지.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했다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이런 거 아니에요. 부동산은 임대차, 동산은 사용대차. 이게 아닙니다.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무상이면 뭐예요? 사용대차. 유상이면 뭐죠?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무 제공, 노동 제공 계약. 개념으로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고용.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뭐죠? 고용이에요. 두 번째, 도급. 노동을 제공하고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해서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면 뭐예요? 도급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도급하면은 그 건설 현장에 많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페인트를 칠해주면 건물을 완성하면 이런 식으로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받으니까 뭐예요? 도급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흔해요. 예를 들어 제가 중개사무실을 오픈해가지고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면서 어떻게 계약하냐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주시면 제가 월급 200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계약했다면 그건 무슨 계약이에요? 고용계약인 거죠. 근데 기본급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중개수수료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했으면 그건 뭐예요? 도급계약인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가 보니까 뭐 화물 노조에서 이렇게 다 도급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그 대가로 뭘 줘요? 보수를 준다. 이게 도급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노동자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고용계약이 아니라 뭐예요?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어요. 아무튼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기로 하면 도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상광고입니다. 이게 현상광고는 시험 범위가 아닌데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는데 노동을
공급하고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한다는 것까지는 도급하고 같아요. 다만 청약을 광고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 아픈 건 날씨 추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신문센터 가가지고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제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했으니까 이건 뭐예요? 도급인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강아지를 찾아주시면 50만 원 드리겠다라는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봇대에 붙이고 다녔다면 이게 뭐예요? 현상한 거야. 왜요?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주는데 청약을 뭐라고 했습니까? 전단지 광고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일의 완성을 요건으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똑같다. 다만 청약을 뭐라 하면요? 광고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현상 광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임입니다. 위임이라는 거는 노동이란 말은 잘 안 쓰는데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는 계약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해 주기라는 계약 우리가 위임이라고 하고요. 위임의 예는 아주 쉬운 예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저녁밥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부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 가서 두부 한 번만 사와. 그게 뭐예요? 위임인 거죠. 왜냐하면 두부를 사와야 될 사무는 누구예요? 엄마 사무인데 누가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특징은 두부 사오라 그래서 보수는 안 주잖아요. 원칙이 뭐죠? 무상인 거죠. 근데 이놈 자식이 막 안 간다고 막 나하고 게임해야 된다고 막 땡깡 부려. 그래서 아이 너 갔다 오면 너 있잖아 거실도 너 가져. 다시 말하면 특약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유상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보수 주니까. 그래서 위임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무상이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유상을 할 수 있죠. 시험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나와요. 무상인데 유상이 될 수 있다까지는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치입니다, 임치. 요거는 물건 보관 계약이에요. 물건을 보관하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뭐죠? 임치라고 해요. 책 같은 거 쓸 때 임치라고 쓰면, 임치인이라고 쓰면 수중어 해가지고 임차인으로 자꾸 원고가 넘어와요. 왜요? 오타인 줄 알고. 다시 말하면 오타가 아니라 뭐예요? 임치는 물건 보관 계약을 말하고 물건을 맡긴 사람 우리가 임치인,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해요. 임치인은 뭐예요? 물건을 맡긴 사람. 수치인은 뭐예요? 물건을 보관해 주는 사람. 물론 이것도 꽁꼬일 수도 있고 뭐예요? 유사일 수도 있으니까 무상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상일 수도 있는 거죠. 나머지 기타입니다. 조합. 자, 저번 주에 이런 거 있죠. 조합을 뭐라고 하자고요? 동업계. 조합은 동업계약 이렇게 이해할 거고, 그 다음에 화해. 어렸을 때 화해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합니까? 화해하죠. 이거 화해예요. 이거 어려운 쓰면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는 계약 우리가 화해 계약이라고 하고, 개념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나중에 책 볼 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행 계약. 여행 계약도 우리 민법의 전형 계약이에요. 여행 계약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아, 하나 빼먹었네. 마지막에 이게 종신정. 무슨 말이에요? 종신. 죽을 때까지죠.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 뭐예요? 종신정기금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연금이죠.
그래서 앞으로 종신정기금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바꿔서요? 연금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용어 정의 차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특히 요 사용대차, 임대차 계약의 차이점 별거 아니지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상광고, 위임, 임치 요것도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개념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2번 요식행위, 불요식행위죠. 무슨 말이에요?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는 요식행위. 특별한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 지금 16페이지 중간에 하고 있죠. 그죠? 근데 요식행위 예가 교재에 나오는데 혼인, 입양, 유언, 법인 설립행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 말은 뭐냐면 시험 범위 안에는 요식행위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뭐 이러이러한 계약이 성립되려면 뭐 계약서를 써야 된다는 거, 문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무조건 다 뭐예요? X에 민법. 왜냐하면 우리 민법은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되지 않는 뭐이기 때문에 불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생전행위, 사후행위, 사후 죽고 나서 하는 행위란 뜻이죠. 사람이 죽고 나서 행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로에 뭐라 써 있어요? 사인행위,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죠. 사후행위라는 죽은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행위로 유언하고 사인증여가 있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가 나오고 박스가 나옵니다. 요게 또 은근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게 까다로운 이유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우리 민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권법까지 가서 공부하게 되면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헷갈리지 마시고 우리가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일단 박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행위를 그 효과를 기준으로 해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로 나눕니다. 처분행위 다시 물권행위와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로 나눕니다. 여기도 아주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자, 개념은 쉽게요. 개념은 이렇게 하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 등과 같이 당사자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쭐어서 뭐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 거죠. 그 다음에 채권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뭐가 발생해요? 채무가 발생하죠. 의무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하고, 채권이 발생되면 상대방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채무가 발생하니까 채권행위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의무부담행위라고 한다죠. 물권행위.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합니다. 물권을 뭐죠? 변동시키는 행위.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준물권행위는 뭐냐? 그러니까 물권에 준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에 준한다는 말은 물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물권행위는 뭐죠?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 행위는 뭐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 행위라고 해요. 감 안 잡히죠, 그죠? 예를 들면 쉬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습니다.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죠. 또 을도 갑에게 재산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갑과 을에게 뭘 발생시켜요?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매매 계약은 뭐인 거죠? 채권행인 거죠. 그죠? 물론 채권이 발생한다는 말은 채무도 발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다른 말로 뭐라는 거죠?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거죠. 감 잡히시죠? 그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갑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 을로 넘어오죠. 물권이 변동되죠. 그러면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뭐예요? 물권행위인 거예요. 감 잡히시나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갑과 을이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 등기해 주는 게 뭐예요? 물권행위.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부분은 학설이 대립돼요. 학설이 대립되는데 학설이 대립될 때 우리는 뭘 취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이해하기 쉬운 거. 이걸 채택하는 거예요. 뭐 어차피 모든 학설은 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수설이라고 틀리고 다수를 맞고 그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학설은 맞는 거니까 학설은 이해하기 쉬운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하면 채권이 발생하니까 뭐죠? 채권행위. 등기를 해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된다. 아, 뭐죠? 물권행위. 이렇게 할 거예요. 쉽게 그냥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더 이해하세요. 자,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리는 행위는 뭐예요? 채권행위인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갑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생겼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뭐예요? 물권 행위. 감 잡히시죠, 그죠? 근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규정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문제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나서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변동이 됐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된 거죠. 따라서 채권 양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준물권행위 읽어볼까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같이. 채무 면제는 뭐예요? 돈 갚지 마라. 채권이 소멸되는 거죠. 그죠?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고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지 않는 법률이 말 박자자 복잡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채권의 양도, 채무면제, 뭐 상표권 양도, 특허권 양도 이런 것도 다 뭐가 되겠어요? 준물권행위겠지만 우리는 뭐죠? 채권 양도가 뭐예요? 준물권행위다.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자, 넘겨보시면 출연행위와 뭐가 나옵니까? 비출연행위가 나와요. 이것도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 증감이 함께 일어나면 수반되면 출현행위.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뭐죠? 비출현행위. 교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현행위, 비출현행위. 1.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행위가 뭐예요? 출현행위. 비출현행위는 안 읽어볼 건데 반대로 재산의 증가 감소가 수반되지 않으면,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비출현행인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재산, 부동산만 생각하자고요. 자, 매매 계약을 하면 앞으로 을의 부동산 재산은 증가될 테지고 갑의 부동산 재산은 감소가 될 테니까 증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매매 계약은 뭐예요? 출현행위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하기로 했더라도 을의 재산은 뭐가 되겠어요? 증가가 될 것이고 갑의 재산은 뭐가 될 거예요? 감소가 될 테니까 증여도 뭐예요? 출현행위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출현행위 속에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함께 들어간다고요. 공부하시다가 핀트가 어긋나면 엉뚱하게 출현행위는 유상, 비출현행위는 무상 이런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는 게 뭐예요? 출현행위니까. 증여도 무상행위도 증가 감소를 함께 일으키니까 뭐예요? 출현행위니까. 일반적으로 유상행위가 무상행위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출현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출현행위는 다시 뭐예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면 비출현행위는 뭐가 있느냐? 대리권의 수요죠. 자, 네가 내 대신 제주도 가서 땅 좀 사라 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재산이 증가될 일도 없는 거고 감소될 일은 없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매매 계약을 해야 증감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권의 수요는 아예 증가도 없고 감소도 없으니까 뭐예요? 비출현. 소유권의 포기입니다. 제가 이 안경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면 저의 재산이 감소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이 안경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고 해서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출현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돼요. 근데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지 뭐가 없어요? 증가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비출현행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최근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소유 증가와 감소가 함께 있어야 뭐라고요? 출현행위다. 따라서 소유권의 포기는 감소만 있을 뿐 증가가 없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뭐가 되는 거죠? 비출현행위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상행위와 무상행위가 다 뭐로 들어갑니까? 출현행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독립행위, 보조행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주된행위, 종된행위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주된행위, 종된행위는 제가 담보물권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요건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짜 재밌어져요. 오늘
오늘 좀 약간 이론적이긴 하기 때문에 재미가 좀 없네.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우리가 성립요건이라고 합니다. 물론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유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무효냐 유효냐를 따지려면 법률행위로서 뭐는 해야 돼요? 성립하기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의에서 뭐가 나오냐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지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성립부터 해야 된다. 만약에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무효인지 유효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우측에 보시면 성립요건입니다. 자, 지금 우리 뭘 하고 있냐면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하나는 알아요. 의사표시죠. 왜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니까.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사람,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런 거. 나 지금 무척 원해.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원하는지가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재 이걸 우리가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 성립 요건이 나오는 이거는 오늘 안 할 겁니다. 왜요? 기초가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뒤에서 보고 와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자,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유효하기 위해 또다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유효요건 또는 뭐라 그래? 효력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도 있다. 따라서 유효하기 위해 또다시 요건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효요건이라고 한다. 자, 당사자에 대한 유효요건은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제한 능력해서 제가 저번 주에 열심히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거는 끝인 거예요. 의사 표시가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표시가 합치가 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의사표시론 해가지고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다 못하고 좀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예요?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마무리.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요 사회적 타당성까지 하고 의사표시 좀 들어가고 나서 아마 다음 주 수업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의사표시에 관한 유효권, 목적에 관한 유효권은 뭐죠? 우리가 차근차근 앞으로 배울 거다. 그 다음에 특별 효력 요건은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오늘 할 수는 없다. 넘겨보시면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민법상 제한 능력 해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 열심히 강의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뭐라고요? 이 부분. 당사자에 관한 유효권이고 제가 저번 주에 수업했던 내용이니까 저번 주 수업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24페이지. 자, 24페이지 오시면 법률행위 목적이 나와요. 요거죠? 목적에 관한 뭐 할 거예요? 유효권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총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관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이고, 첫 번째 유효권이 뭐죠? 목적의 확정이죠. 그래서 2절, 목적의 확정에.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확정 가능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이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다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교재는 줄쳐놨죠.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분양받을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죠. 그래서 가봤더니 허벌판이야.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 도대체 어디 있는지 예상도 안 돼요. 그래도 그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할 당시, 분양할 당시는 확정이 안 돼 있지만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가 완성이 되면 뭐 될 가능성이 있어요? 확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가지고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런 것도 나왔어요. 목적이 확정되어야 유효한다. 그러면 X. 확정될 수만 있으면 뭐 한 거죠? 유효한 거. 두 번째, 우측에 보시면 두 번째 요건이 뭐죠? 목적의 가능이죠. 이 목적의 가능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4-5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계약법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계약법까지 연결돼서 서너 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인데, 이 가능 부분이 완성이 되는 것은 앞부분, 민법 총칙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약법에서 완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죠? 계약법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만 잡을 거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교재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요.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서 법률 행위, 다시 할게요. 다시. 자, 가능해야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하면 유효하고, 불가능하면, 불능이면 무효다. 이런 얘기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요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인 거예요.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 불능을 판단하는 기준은 과학적, 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유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불가능한 게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계약을 했냐면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져주겠다라고 계약을 했어요. 가능한 일이면 유효하고 불능이면 무효일 텐데, 만약에 과학적으로 따지게 되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으로 돼요. 댐을 건설하고, 그죠? 댐을 건설하고 수만 명을 동원해서 물을 퍼낸 다음에 수십 년간 금속 탐지로 뒤지면 언젠가는 뭐예요? 건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가능한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뭐에 따라서요? 사회 통념. 다른 말로 하면 상식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한강에 빠진 반지를 건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첫 번째 기억 관점이죠. 이 불능이 다시 둘론 아니에요. 원시적 불능.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불능이란 얘기죠. 후발적 불능. 이게 나뉘는데,
최근에도 개념은 가끔 시험 나오더라고요. 법률행위 시를 기준. 법률행위 시를 기준해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불가능했다면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 얘는 쉽죠, 그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라는 계약, 법률행위를 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부터 건물이 무너져서 없는 건물이었다면 원시적 불능이고요. 매매 계약할 때는 멀쩡히 있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불가능해지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에요. 결론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유효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무효인 거고, 유효라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거나 못한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뭐죠? 유효라는 말이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 행위가 무효라는 말은 의사무능력자 자신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의미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 무효라는 말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하잖아요? 책임지지 않는다. 후발적 불능이 유효라는 말은 매매 계약할 때는 있던 건물이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죠? 유효란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교재를 보시면 박스해가지고 원시적 불능 무효 옆에 뭐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후발적 불능은 유효.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떤 책임을 지느냐?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고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부담 문제로 간다.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 안 적고 읽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니 채무 불이행이니 위험부담이니 어디서 공부할 내용이냐면 계약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굉장히 또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앞부분만 원시적 불능은 무효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후발적 불능은 뭐죠? 유효다.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참 이게 어려워요. 제가 저번 주에도 민법을 공부할 때 좀 꼼꼼하지 말고 좀 지나가자는 얘기한 이유가 뒤에서 할 것들이 많아서 그래.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말 그대로 전부가 불가능하면 전부 불능. 일부가 불가능하면 뭐죠? 일부 불능이에요. 근데 일부 불능도 원시적이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 이거는 후발적 불능인 거죠. 그러니까 좀 잠깐만 저 그려보면 다 안 하려고 했는데 원시적 불능이 원시적 전부 불능일 수도 있고 원시적 일부 불능일 수도 있겠죠. 후발적 불능이 후발적 전부 불능이 있고 후발적 뭐죠? 일부 불능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이든 일부 불능이든 원칙적으로 뭐죠? 무효고, 후발적 불능은 전부 불능이든 일부 불능이든 원칙적으로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요 자세한 것 뒤에서 뭐죠? 배워 보니까 일단은 참자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목적의 적법에서 이제 세 번째 유효권이 나오죠. 이 적법 들어가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적법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27페이지에 법률의 목적의 적법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